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토론텐 김광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아파트 투기를 잡겠다며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당장 다음 주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또 재건축 주택 공급과 또 전매 등도 제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선은 투기가 극심한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는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미 예고된 상황인데다 또 조만간 주택 대출 또 가계부채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로 인한 지역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리고 문제점 또 더불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재룡 한국부동산투자관리연구원장 함께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끝으로 김기용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광주 전남 본부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분 늦은 시간 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표현들을 핀셋 규제 그래서 이제 꼭 집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쪽집게처럼 했다고 그러는데 신규 분양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지목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 같고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한 이틀 정도 남은 이후에 바로 이제 한 40곳에 대해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이런 것들은 규제가 강화된다 그래요. 사실 이 말들이 좀 어려운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투자 또는 투기 수요의 목적의 그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부에서 이제 지난 19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 내용의 핵심은 가열 기미를 보고 있는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네. 그러나 서민의 실수요 또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 보호하겠다. 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별적인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징후가 약간 있을 때 그곳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매를 금지한다든지 일순위 청약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제약 조치를 가하는데 그 대상 지역을 기존에 37곳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3개를 더해서 40개 개 거기에 이제 경기도 광명이 있고 부산에 기장이 있고 이렇게 한 3개를 추가했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LTV하고 DTI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타 지역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강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TV는 70%였는데 60%로 DTI는 60%였는데 50%였거든요. LTV, DTI가 약간 어려운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담보로 잡으면 주택 가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양이 있는데 그걸 옛날에 70%면 70%까지 그러니까 10억짜리면 7억을 해주는데 이번에 60%로 바뀌니까 6억 정도만 해주겠다. 또 하나는 DTI는 총소득 중에서 빚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제한하는 것인데 만약에 소득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기존에 60%였다면 3천만 원까지 대출을 원리금으로 1년 동안 낼 수 있는 양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50%로 줄이니까 2,500만 원 원리금으로 2,500만 원까지만 낼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것이죠.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서민이나 실수요자 수요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 수준, 아까 70%, 60%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지원은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40곳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서민 실수요자일 때는 또 예외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지배 가치를 인정하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라든지 또 말씀하셨던 총부채 상환 비율 등등. 예, 근데 어쨌든 기존에 또 있던 지역과 이번에 40곳 전체로 40곳인데 여기에 광주 전남 지역은 일단 빠졌어요. 이쪽이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역에서는 뭐 체감하는 바도 일부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지만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도 나름 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지역에도 지켜봐야겠죠. 예.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그리고 연방 준비 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 네. 그리고 5.19 대통령 선거를 통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사실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쪽으로 예.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광주 전남은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구에서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광주 전남의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 상승률에 비례해서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그랬는데요. 2015년을 전후해서 2016년 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 부동산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광주 전남이 상승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근본 사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은 근본 2017년 3월 달에 광주 부동산 청약률이요. 무려 13대 1 그리고 4월 달은 40대 1. 네. 세종과 부산에 이어서 전국의 세 번째로 청약률이 지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 그대로 조정금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모니터링 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광주도 언젠가는 뭐 금방 또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니까 바로 직전에 뭐 어제 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뭐 이런 뭐 오피스텔로 자본이 또 몰려간다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 수도권 신도시나 또 이렇게 광주 전남처럼 과거에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지역 이런 쪽으로 투기 자본이 몰려올 가능성.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또 한때 광주가 그래서 막 크게 또 성장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요.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가요, 우리 정재룡 위원장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거나 또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 중 광주의 그 제곱미터당 그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소위 말하면 갭 투자랄지 또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해서 외부 그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광주로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게 뭐 대구나 부산이나 비슷하게 제곱미터당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런 투기 세력들이 광주 전남으로 이렇게 몰려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그 뭐 차액을 노리는 그런 투자, 갭 투자라고 이제 이런 보통 많이 하는. 그게 광주도 이미 한번 바람이 좀 지나간 그런 상황. 그래서 투기자니 급격히 몰려드는 폭등 현상은 좀 그렇게까지는 없을 거다. 물론 영향은 좀 있겠지만은 예,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본부장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아까 대책이 지금 이걸로만 그치면 괜찮은데 정부의 뭐 후속 대책이 좀 예고돼 있고 또 늘 지금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가계부채 대책도 뭐 곧 나온다 그럽니다. 뭐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뭐 1,300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역시 또 이제 부동산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공약 중에 총부채 원리금 뭐 상환 비율 뭐 이런 어려운 또 용어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조기 도입될 가능성 등등.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강화될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봐야 되는가요?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소위 DSR, 데트 서비스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금 새로 도입할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데트 서비스 레이쇼, DSR이라고 하는 것은 DTI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할 거냐 이런 차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DTI보다는 DSI를 도입했을 때 좀 더 깐깐해진다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저희가 소득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부담을 하는데 DTI의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그것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하되 나머지 대출분에 대해서는 이자만을 더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해도록 했거든요. 근데 DSR의 경우에는 그 특정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고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 대출이니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것에 원리금 상환을 다 더해서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깐깐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옛날 DTI는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했는데 DSR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하면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돈 빌리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다면은 뭐 이게 뭐 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지금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그 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주택 보급률은 높지만 실제로 광주도 뭐 104, 105까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 정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훨씬 적다. 절반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쪽의 방향을 잡고 간다면은 뭐 대출 규제가 심해지고 그런다면 우리 김기용 본부장님 조금 말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서민에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쩔까요? 예, 일단은 이제 그 자가 보유를 높이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맞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그 주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라고 해도 사실은 주거 기준 최저 기준선에 부족한 주택 수가 한 6.1% 정도 되기 때문에 광주는 이제 주택이 좀 더 공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가 소유율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0%의 시민들이 임차를 통해서 그 주택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 임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즉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약 30%의 시민들이 결국에는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제 주택을 임차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부가 정책을 취하든 아니면 시가 정책을 취할 때는 이런 이제 주거 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더 큰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소득 증가율에 비해서 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난 정권 4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이제 68% 정도 올랐고 전세도 한 68% 정도 올랐는데 소득은 한 8.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소득 수준에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깨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상승은 8.5, 반면에 집값은 65%. 뭐 너무나 68%. 그 정도 갭이 되니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게 이제 뭐 걱정이겠지만 단순하니 뭐 DTI, DSR이라고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뭐 또 금리도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그것에 따라서 이미 들썩이던 그 은행권의 주택을 담보로 한 그 대출 금리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로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 이 측면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행에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올리고 3월에 올리고 6월에 올려서 세 번을 올려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0에서 1.25, 1.25%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상한하고 같아졌죠. 그다음에 이 이후에도 연말까지 한 번은 더 올릴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시장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증 분석을 해보면 미국 국채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한국의 국채금리도 0.4%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런 실증 분석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의 시장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은행들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예금만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일부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에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다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서서히 이제 시장금리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대출금리도 반응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평균 가중평균 금리가 지난해 7월에 2.66%에서
금년 4월에 3.21%까지 네. 올라섰습니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뭐 경제력이 취약한 광주 전남, 뭐 수도권은 또 조금 그런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니겠어요? 예,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조금 더하면 예. 기준금리를 1.25% 인상했을 때 고위험군 가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31만 한 5천 가구라고. 고위험 가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경제에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 어떤 서민들의 삶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고위험 가구가 1년에 한 2만 가구 정도인데 1.25%를 올렸을 경우에는 1년에 약 한 5만에서 6만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는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렇게 그 지역 서민들, 특히 광주 전남 지역 서민들의 좀 특성이 좀 더 강할 것 같은데 이런 금리 부담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김경 본부장님이나 우리 정재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이 이제 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그 GRDP 수준이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출 상환 방식 자체가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구조이기 네. 때문에 그 이자율이 조금만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계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시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닥쳤었을 때 금리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 또 원리금 분할 상환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굉장히 많은 부채를 그대로 용인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면 네. 지금부터는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 비율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소득 수준의 증가율은 굉장히 낮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들이 이제 거품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은 낮은데 일단 그 우리가 지금 2010년부터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저금리 기조와 또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떤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집을 사라고 부추긴 꼴이 됐었죠.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금리도 낮은데 뭐 대출을 많이 해서라도 이렇게 집을 많이 장만하도록 권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폭등을 했고, 이제 지금 그래서 저금리 기조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구매 욕구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대출을 규제하고 원금 분할 상환하고 대출 금리가 오른다면은 사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우리 지역이 가장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인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집값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또 다른 수요가 또 창출되기 때문에 이게 좀 딜레마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은 지금도 분양을 하면은 청약자들이 35대 1, 뭐 12대 1, 뭐 이렇게 몰려들고 있으니까 또 짓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지금까지 주로 지금 정부의 6.19 대책의 뭐 내용들을 그리고 미칠 파장들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방금 그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곳곳에 신규 아파트 분양 광고가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뭐 미분양이 엄청 많다고 또 이야기도 하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 그런데 또 반대로 저렇게 많이 짓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 화랑인 거야? 이게 아니면은 잘 팔리지 않아서 저런 거야? 하면서 궁금한데 지역 주택 시장 현황도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대책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 시장님, 본부장께서.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 현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관련해서 한국감정원에서 통계를 내는데 금년 1월에서 5월 중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광주 지역이 0.2%, 전남은 0.7%. 물론 서울, 부산, 강원은 1%가 넘지만 전국 평균은 0.2%이죠. 그러니까 광주는 비슷한데 전국과 전남 지역은 0.7% 높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전국에 비해서 전남이 왜 높느냐면 여수, 최근에 이제 여행으로 해가지고 뜨고 있는 도시, 여수가 상승률이 높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관계로 나주 지역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남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주택 경기를 봄에 있어서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 예. 예,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5월까지 금년 5월까지 광주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21.7%나 올랐어요. 예. 엄청 올랐죠. 근데 전국이 4.1% 감소했단 말이죠. 아, 전남은 그러니까 감소. 근데 예. 광주는 전국이 4.1% 감소인데 광주는 21.7% 예, 증가하고 전남은 6%가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광주가 엄청 늘어났고 전남은 좀 더 떨어진 것이죠. 예.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광주가 왜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높아졌느냐 이거를 알아보니까 금년 1사분기 중에 신규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3,690호 정도가 입주 물량이 됐었고 작년 4월에 이제 우리 유니버시아대 해가지고 선수촌 아파트에 선수촌 입주를 아파트. 시작했었는데 그 물량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네. 이런 요인들 때문에 광주 쪽에서 이제 그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전남의 경우에는 여수, 아까 나주 두 지역을 제외한다면 구매 심리가 위축돼서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전국에 비해서도 더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광주 전남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파트 공급은 더 늘고 있는데 매매 수요는 줄어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다 이렇게 좀 조정 국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언급된 자료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최근 발표된 자료를 봐도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율이 뭐 전국 최고 수준이다 뭐 이렇게 또 기록했다 그래요. 뭐 다른 지역 상황은 또 어떤지 뭐 등등 연결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우리 예. 사실 집값 상승은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원탕 nen탕 그렇습니다. 네. 청약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교통 여건이라든지 또는 교육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그래서 어떤 청약률이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우리 강주 지역은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1,326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2배가량이 지금 증가된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특히 광산구와 동구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산구의 경우에는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구도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동구 산수동의 모 아파트는 그 335세대 중에서 267세대가 미분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강산구도요, 모 아파트를 보면 재건축 아파트인데 708세대 중에서 424대가 미분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률이 강주가 꽤 그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 미분양률을 봤을 때 약 한 6만 호의 미분양률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7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봤는데 1,200가구 정도요, 평균적으로요. 네. 그래서 전국 광역시와 그 미분양률이 비슷한데 강주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가율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달에 600 얼마에다가 지금 뭐 1,400 가까이 되는 거의 2배 이상을 확 뛰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좀 지역에서도 뭐 건설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상황일 것 같긴 한데 뭐 그런데 또 이번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 이달 초에 분양을 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1순위 청약 경쟁률 자료를 보니까 217대 1, 뭐 평균 105대 1. 이게 뭐 서울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수백 대 1의 뜨거운 청약 경쟁, 또 한쪽에서는 뭐 전국을 훨씬 넘는 수준의 미분양.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고 봐야 될 것인지, 뭐 김교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리나라의 분양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선분양이라는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양은 한 2년, 그러니까 입주는 2, 3년 뒤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건설은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는 시점, 그러니까 청약을 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청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약률이 높다고 해서
입주하는 당시에 분양률이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입주 시기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가 돼서 시장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과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광주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10,000채, 20,000채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건설사들이 나중에 청약 받아보고 답이 없으면 사업을 철회를 해버리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의 왜곡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약률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청약률이 계속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대한 추이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광주가 지금 그 미분양 증가율이 전국 최고이긴 한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분양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5천 세대 정도 됐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12,000세대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8년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는 건설사들이 이렇게 12,000세대 미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수완지구만 하더라도 뭐 할인 분양을 했고 네. 또 이렇게 건설사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동구나 광산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분양만 받으면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씩 붙고 예. 현재도 프리미엄이 그 형성이 돼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입주하지 예, 않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예. 그래서 지금 그 투기 세력들은 분양만 받으면 좋은 층, 좋은 위치 이런 분양만 받으면 몇 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청약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계약률은 낮은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한 1,400여 세대 미분양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시장을 이렇게 뭐 흔들 수 있는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분양 물량이 한 10,000세대 정도 이렇게 가깝게 되면 이제 건설사들이 서서히 할인 분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분양가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네. 광주 시내에 지은 지 10년 미만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집값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분양만 받으면 분양권만 획득을 하면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가수에 예. 동참을 했죠. 실제 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 거기에 대열에 동참을 해서 청약률을 뭐 몇백 대 1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앞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위치, 브랜드, 세대수, 어떤 주변 환경, 편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청약률, 분양률 이런 것들이 아마 달라지니까 위치가 좋으면 또 이렇게 전부 분양이 되겠지만 위치가 좋지 않거나 주변 환경이 좀 나쁜 경우에는 무조건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좀 하는 그런 시장이 좀 이렇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네.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예. 한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예. 부분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일관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앞서서 이제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 정권 자체가 보면 빚내서 집 사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것도 결국에는 경기 부양이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계속적으로 발생했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방금 그 광주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17대 1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정말 217대 1의 그 청약률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관련 관계자에게 통화도 해보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직접 방문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농성동 SK뷰 센트럴 아파트인데요. 217대 1이 맞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아파트에 뭐 지리적 여건, 뭐 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 백화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좋은 학군, 그다음 희소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842세대 분양하는데 그게 약 13%, 113세대에 관해서 아마 청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네. 아마 이거 아마 투기 세력들이 개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게 강조해서 청약률이 높은 것은 참 예.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저희들이 그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꼭 상호를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씀하셨네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바로 그런 투기 세력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꼭 뭐 홍보가 될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 비율하고 네. 숫자하고 봤을 때 꼭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식의 추세가 지금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정부에서 지금 6.19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예.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 규제가 되면 지금 어떤 그 가수요 목적의 그 가수요들이 좀 걸러지고 네.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속출을 해서 네. 건설사들도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네. 입지 선정을 하겠죠. 사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예. 예, 무조건 당첨 분양권만 되면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예. 기회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예, 건설사도 짓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올해부터 서서히 지금 작년에는 아파트가 없어서 뭐 거래를 못할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지금 미분양이 서서히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네. 물론 이제 그 미분양률이라는 것은 세대수는 한 1,400세대지만 미분양률은 광주가 지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고 아파트는 그렇게 청약률이 높았으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2년, 3년 후에는 사실 2016년부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입주 아파트 세대 수가 120만 세대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게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건설사들도 입지 선정을 좀 신중히 할 것이고 또 가수요도 일부 걸러지고 그러다 보면 2008년처럼 12,000세대 미분양률이 나오면 안 되죠. 네, 나오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네네. 예. 어쨌든 예. 그렇게 미분양도 조금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뭐 그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되겠다고 뭐 당위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1,000만 원을 돌파하고 뭐 이렇게 분양 가격들이 아파트 값은 뭐 떨어질 줄은 모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네요. 저 자료를 봤더니 광주 전남의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953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 수치가 지난해보다는 50만 원 상승했다는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이런 동향들 이 부분에 또 좀 통계는 역시 또 한국은행이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최근 3년 사이 그러니까 2014년 5월 대비 지금 이제 올해 5월 말까지 네. 광주의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26.8% 상승했고요. 네. 전남도 같은 기간에 26.3%, 20% 중반이 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높게 상승했죠. 광주의 경우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울산, 대구에 이어서 세 번째. 예. 전남은 광역도 가운데서 제주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화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쪽 지역의 주택 가격 자체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낮은 가격이 있다가 다른 지역을 캐치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나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빌딩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을 새로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른바 뭐 붙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좋은 거를 더 넣을수록 이제 비싸지니까요. 일부러 이제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상승시키는 좀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주의 택지, 그러니까 선운지구 이후에 대규모 택지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 실제로 이제 주택의 공급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폐지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으로써 사실은 이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여러 군데 좀 지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수익성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유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광주의 아파트 가격을 우리
박영수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전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기용 본부장님께서 어떤 소득률이라든지 그리고 뭐 강주의 경제 성장률에 비춰봤을 때 지금 한 5,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아파트 상승률은 60, 70%라는 예. 거죠. 그러면 지금 강주에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지금 약 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근데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또 천차만별입니다. 네. 강상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860만 원대고요. 또 북구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대, 심지어 예. 750만 원대가 있고요. 예. 서구의 뭐 하정동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1,300만 원대입니다. 예. 강주 지역 내에서도 거의 300에서 400~500만 원 가까이 상당한 차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만 전국에 이렇게 도시 내의 갭 차이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부산 다음에 강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전국의 5대 광역시 평균 아파트 값과 비교해 보더라도 강주가 결코 지금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높은 지역은 저 전국으로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예, 가격이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저 박영수 본부장 이야기 주셨던 분양가 상승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최고 가격의 예, 어떤 예. 그 전국 비교. 광주 전남이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선두주자를 잘 못 차지하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은 또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또는 전국 최고 수준. 그 별로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네요. 그 입장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예. 그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세입자, 그러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주의 공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이제 그 소유자의 입장 속에서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좀 바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일 거고 반면에 이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이 소유자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네. 세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는 상황에 글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제 좀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쭉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뭐 미분양 이런 상황들 이렇게 등등을 봤을 때 뭐 조금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정부의 규제도 계속 지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럴 쪽에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이제 시청하신 분들은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주거 안정 측면이 아니라 내 집 소유, 자산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역시 이제 앞으로 후반기에 주택시장 전망 또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락할 것이다. 또 아니면 약보합세를 유지해가면서 갈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강주시 그 주택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실소유자들이 약 한 60%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이 30% 정도, 그리고 연립주택을 한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구 변화율을 보더라도 2010년에 한 140만 5만 정도, 2015년에 147만입니다. 그럼 2020년에 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50만 원대인데 인구는 크게 지금 증가하지 않는 상태인데 네. 지금 강주시에서 시공 중인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보면 60개 단지에 그 3만 1000여 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반기 입주 예정의 아파트가 19개 단지에서 8,100여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만여 세대가 지금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18년 내후년을 보면 20단지에 9,197세대, 그리고 2019년에는 21단지, 그다음 13,823세대. 그래서 지금 수요보다는 지금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망해 보면서 저는 약보합세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모니터링 했더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 금년 절보는 좀 더 시계를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보합세 가격이나 거래량이나 모두 그렇게 보일 거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입주 물량은 계속 늘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 측면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또 8월에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니까 네. 심리적으로 억누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부동산 쪽에서는 약보합으로 가기에는 힘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광주에서 45개 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네,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이 잘 추진이 되면 주택시장이 약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고 이제 그 위축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을 하잖아요. 이게가 지역 경제 쪽으로 좀 더 나아진다면 또 이것도 주택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거는 막아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제동을 이렇게 걸 수 분석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부동산 예. 시장 예측하면서 거의 맞춰본 경험이 없습니다. 설명은 좀 잘할 수 있는데 예. 맞춰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왜 못 맞췄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택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당장에 이제 2007년에 이제 그 수안지구를 분석을 했었을 때, 수안지구 도시계획을 했었을 때, 수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구당 인구를 한 2.7명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제 도시계획에서 했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의 도시의 그 가구당 인원수가 한 2.1명 정도 되고 있으니까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주택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소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변화 자체를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러니까 지난 정부 4년 동안 정부가 투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는 바람에 광주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68% 오르는 과정을 거쳤지만 반면에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 수준 자체가 여기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거품으로 될 개연성도 크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대응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런 좀 분석들을 좀 전망들을 하셨는데 이런 걸 근거로 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짤막하게라도요. 전세를 가야 될지, 집을 사야 될지, 산다면 언젠지, 판다면 또 언젠지 짤막하게 좀 정리하시고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 넘어가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세보다는 저는 집을 사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렇게 그 이자 부담을 봤을 때 또 그다음에 어떤 자산 가치 이전에 어떤 집이라고 하는 그 주거 안정적인 측면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주택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 기준하고 국토부 기준이 약간 달라요. 국토부 그래요? 기준이 103%였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통계 기준은 107.5입니다. 그래서 중간치로 보면은 뭐 10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주택 보급률 105% 정도가 되면 현격하게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이 온다라고 그러거든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105%에 근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주택을 새로 짓고 구입을 하는 이유는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일단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대의 가구당 세대 수가 2.7명에서 지금 2.1명으로 줄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일본을 한 10년 정도 후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지금 부동산이 거의 뭐 약보합 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5%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보합세로 가지 않을까. 또 일본도 빈집 때문에 굉장히 골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2015년 기준에서 빈집이 84만 세대가 지금 4만 채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 이런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런 빈집들을 활용을 해서 주거 안정에 조금 뭐 자치단체나 정부가 좀 관심을 가진다면 도시재생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연결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네요. 이제 그래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이야기 쭉 나눈 것을 근거로 우리가 할 일은 좀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기본적으로 크게는 정부가 주로 할 일이고 지역에 뭐 할 일은 별로 없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할 일은 뭐가 있을지 이 부분에도 조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기훈 본부장. 그 주택 정책은 사실은 국가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거주택에 대한 주거 최저 기준선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으로 해서 광주가 한 6.1% 정도의 주거주택 최저선의 가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서울에서는 이게 그 뉴타운 사업 때문에 워낙 논란이 많아서 아예 이제 공공관리제를 도입을 했던 것처럼 공공관리제. 예, 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 자체가 이제 일본처럼, 그러니까 일본이 한 680만, 700만 채에 가까운 뭐 빈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 모델이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 부분은 이미 지금 광주시가 예, 지금 그렇습니다. 느는 게 아니고 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예. 저도 우리 김경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공관리제를 저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는 조합 아파트 자체를 그 조합 구성원들에게 맡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역시에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하고요. 자치구에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입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수익성, 사업성 중심의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만큼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문화를 이제 개선하겠다라는 중앙 정부라든지 지방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요. 그리고 저성장이라든지 또는 인구 고령화 또는 신구적으로 인해서 이제 주거 형태라든지 주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보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거 형태에 맞는 그런 지방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아파트들을 더 늘려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다른 분들은 예. 그 아까 이제 그 말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토론 중간에 예. 왜 미부장은 엄청 느는데 청약률은 엄청 높느냐. 네. 그거는 그런 거 거시경제 정책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저금리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런데 입지 조건이 좋은 데는 투자 자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거 목적이 아니고 투자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청약률을 높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받아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느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경계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해 나갈 거냐 네. 마느냐 이런 거고요. 이전에 이제 정책을 흔히 하다 보면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과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늘 유혹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들은 사실 집값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걸 못 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너무 건설 경기를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뭐 정부의 시각의 어떤 교정, 뭐 개선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우리 정진호 원장님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빈집 우리 2015년 기준 84만 채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요. 84만 채. 예. 이렇게 도시 전체를 아파트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구도심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 이런 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사실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뭐 내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고 그래서 사실 조합하고 분쟁도 좀 심심찮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보상을 많이 받고 싶고 보상을 많이 받다 보면 집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분양가가 높아지고 계속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구도심을 소방도로가 확보가 돼 있고 네. 또 이게 어떤 그 상하수도나 이런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특화된 거예요. 예, 특화된 거리, 특화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도시 재건축 특구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목포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구를 지정을 해서 뭐 정부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아니면 자치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아파트가 아닌 도시 재생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광주시, 전라남도 이런 지자체에 이것만은 한번 꼭 좀
고려해 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하시고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전체 정책 또는 이쪽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의 다 여타 경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광주시의 경우에 GRDP 전체 지역 총생산에서 한 5% 정도가 건설업인데 이거는 분명히 아파트를 더 지으면 이쪽 성장에는 올라겠죠.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네.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까 투기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균형 수준, 실수요 이상을 넘어서서 이런 투기 수요까지 미트시켜 주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세계 경기가 안 좋거나 금리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면 대출이 부실화되죠. 그러면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도 저해되는 것이죠. 예. 또 중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늘어났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 에너지밸리, 자동차, 문화 콘텐츠 이런 것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을 일으켜서 소득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한다 생각합니다. 역시 소득. 집을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하는 거. 자, 이 정도에서 정리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 늦게까지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집이 투기의 대상, 불로소득의 수단이 되는 현실인데요. 안식처가 이런 탐욕, 투기의 대상이 될 때 주택시장 그리고 지역 경제도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함께 살아가는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 미래 지역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집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 토론텐 여기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